다닌 우리 학생들, 예. 단체로 와서 지금 참배를 했습니다. 아휴, 3월 말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참, 이재희님, 나라도 날씨도 미쳐 돌아가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연락 줬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조화가 왔네요. 전화하면 궁금하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아직 안 갔다고. 거기 가라고. 나오시고 나면 들어가서 사주세요. 쪽팔 사주세요.
교대회를 짊어지고 민중의 소리를 외치기 위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루의 날 잠준하 선생님 결례장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겪어온 9번의 옥고 그나마 타살 의혹이 밝혀지시고 좋은 데로 가시니까 다행입니다. 못 듣는 귀머거리로 37년을 애국지사분들을 너무 쉽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많은 분들을 보냈습니다. 피 흘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옷빛 물방울 하나가 반짝이고 나무마다 숨듯 자유의 보상 평등의 분수를 하나의 같은 김영님 보낼 때, 보내드릴 때 강의를 했었는데, 장준하 선생님 보내드리는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찌어찌 하다가 명동성당에서 열린 그 장례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분 장례식에 또 오기도 처음이에요. 오늘 그 장준하 선생님 장례식에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진으로 여러분들께서 장준하 선생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시죠? 사진을 보십시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준하 선생님 관련해서 제가 한겨레신문에다 글을 2번 썼습니다. 유신과 오늘이라는 데서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신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사건 자체를 확실하게 다룰 자신이 없어서 그냥 비워먹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마가 지고 폭우가 내리고 유해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더니 한겨레에서 제목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서 두의 관점으로 서로 마치 겨누고 있는 거. 이 구도를 하면 한겨레 신문이 비판적이죠. 자, 누가 총에 맞겠습니까? 네, 박정희요! 네, 불행하게도 그러나 그것은 아마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됐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장준하 선생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당하셨다는 걸 지금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장준하 선생님 어머님과 또 사모님. 그 사모님이 나중에 찍은 사진이지만 나이 차이가 7살인가 아시죠? 7살인가 8살 나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국민학교 때 제자예요. 장 선생님이 잠깐 국민학교 선생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제자하고 이렇게 뭐 연애를 했다고 할까요?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맺을 때 사모님의 연세가 얼마였냐면 연세라고 하기도 뭐한 여기 지금 제일 어린 분이 몇 살인가요? 제일 어린 사람도 아마 저기 제 손을 들려고 했던 몇 살인가? 22. 22이면은 한참 언니네요. 사모님이 16인가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장준하 선생님 도 XX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저 결혼이 참 기막힌 결혼입니다. 저 결혼 자체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장준하는, 청년 장준하는 학병으로 끌려가기 일주일 전쯤입니다. 학병으로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그 시절에 일제히 총알맞이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혹시 딸 가진 부모 계신지 모르지만 혹시 사위 되겠다는 놈이 내일 모레 군대 가는 놈이 사위 되겠다고 와도 기가 막힐 텐데 또 군대 가서 지금 뭐 죽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놈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겠어요? 그런 놈한테 딸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으세요?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왜 16살짜리가 결혼을 했느냐? 그 죽을지도 모르는 hun처에 그런 자리에 왜 딸을 싣고 넣냐? 그
그 시절에 일본군 위안부가 너무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한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갈 줄 모르니까 그거보다는 낫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싸워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넘기는 듯 싶었지만 해방되고 30년 만에 장진호 선생님이 이 나라에서 독립된 땅에서 불행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의 출발부터가 범상치 않았던 거죠. 유학 시절. 자, 저 세 분 자세가 어떠세요? 어때요? 전문 용어로 되게 훅까지 잡았죠. 훅까지 팍팍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훅까지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노능 사람분이고 저분은 미국으로 나중에 이민 가셨어요.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냐면 고대 총장지는 김준혁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제의를 제일 많이 받으셨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장준하 선생님. 근데 저분들이 훅까지 잡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 없어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 이봉찬 의사 사진들 보시죠. 쓱싹 딱 들고 주먹이 불을 떨리는 게 또 수지타 떨어뜨릴 만큼 주먹이 떨리고 있어요. 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진들을 찍을 때 훅까지 안 잡으면 이상한 거죠. 저분들은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이 사진 찍고 며칠 후에 죽으러 가기로 돼 있었어요. 어떤 작전을 꾸몄냐면은 광복군에 미군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 도에 3명 내지 5명씩 광복군을 낙하산으로 투하시킵니다. 그러면 그 광복군이 낙하산으로 투하돼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살아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거의 0%죠. 거의 0%입니다. 그렇게 죽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들 훅까지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탓할 거 아닙니다. 아주 20대의 젊은 나이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행히 살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장진하 선생은 사상계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말 지성계를 대표하는 이끌어간 그런 분이었고, 김준혁 선생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아주 큰 학자가 되신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한 분은 목숨을 버리는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게 독립군입니다. 진짜 광복군. 광복군이라도 다 광복군이 아닌데 이런 광복군. 진짜 목숨을 버리려는 광복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비행기 타고 오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에 타고 보내려고 하는데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자, 일본이 항복했을 때 백범 선생의 반응이 뭐였냐면 큰일 났다. 일본이 항복했다. 조선이 독립했다. 무슨 칠파 두목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 젊은이들을 들여보내서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서 죽어줘야 그래도 양압국에서 전후 처리를 할 때 조선 사람들이 싸웠나비요. 싸웠구나 하고 조선 사람들 배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할 때 우리가 죽어라 하고 일본하고 싸웠지만 그 강화에 초청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때 일본하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거기 50개국이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초대받지 못했어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힐 놈이시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독도 문제가 그렇게 하면 터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한국 대표가 거기 참가했으면 독도 문제 그렇게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백범 선생이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일본이 한국했다. 조선이 독립했죠. 그래서 이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이 광복군도 만들어진 얘기, 이 젊은이들이 광복군에 가담한 얘기도 기가 막힙니다. 장준하가 학병으로 끌려갔어요. 일본군 부대에 갔습니다. 일본군 부대에 갔는데 거기서 운명은 곧 죽을 운명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뭐예요? 천황 폐하를 위해서 대죽음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이게 사람의 평상시에는 생기지 않는 용기가 맞아 내가 죽을 목숨이야. 그걸 생각하면 생기는 거다. 장준하 선생도 학교 끌려가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모진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끌려갔어요. 끌려가면 100%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전에 없던 용기가 나와서 기왕 죽을 거 흑선이라도 내고 죽자. 일본군을 탈출할 때도 돼. 일본군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모르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거기서 중국 국민당 군대, 장개석 군대에 발견되면 그게 광복군이 된 거고요. 못했던 군대, 팔로군한테 발견되면 그게 조선의용군이 된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거 아니지만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장준하가 그걸 탈출해서 6,000리길을 걸어서 임시정부에 왔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비도 쉬어서 넘는다는,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쉬어 넘는다는 하춘령을 넘어서 임시정부에 갔습니다. 임시정부에 갔더니 백범 선생이랑 거기 임시정부 영감님들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백범이 부들부들 떨면서 훈련사를 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청년들이 전부 다 외놈 새끼들인 줄 알았어. 틀리는 말인겠은 창시개명 했대지, 조선말 가르치지 않는데지, 우리 역사 모르지. 다 외놈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옵니다. 장준호도 나가서 답사를 하다가 독일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 울음바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쯤을 보냈는데, 맨날 임시정부 도인들이 불러다가 환영대회에 영을 줍니다. 처음에는 하면서 좋아라 하고 환영대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좀 이상해. 왜냐면 임시정부에 정파가 많았거든요. 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각 당에서 다 환영대회를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쪽 가지 말고 우리 쪽에 와라. 그 얘기 하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오니까. 그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시정부가 다시 큰 무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장준호 선생이 나도 한마디 하겠어 하고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 여기 지금 와서 한 두어 달 지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근데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본군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습니다. 일본군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냐. 항공대에 지원을 하겠다. 항공대에 지원을 해서 뭘 하겠냐. 중국 땅에 폭격을 나오겠다. 폭격을 나와서 임시정부 청사에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폭탄 발언입니다. 그냥 뭐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라 진짜 폭탄 발언이죠. 임시정부 청사를 폭격하겠다고 했더니 그 영감들이 난리가 났죠. 저놈 자식이 말이야. 여기 이렇게 와서 당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고만장해서 금방 이게 어디서 무슨 놈의 소리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백범 선생이 진짜 큰 분이에요. 그걸 푼 겁니다. 그래, 니들 말이야. 장준하는 왜 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했어요. 여기 목숨 걸고 일본군 탈출한 거는 내가 임시정부 와서 단팥싸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정말 나 목숨 걸고 독립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임시정부에 그 선별하는 양반들이 단팥싸움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런 분들을 믿고 탈출한 내가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좋다. 너 죽을 때니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거기 뒤어보내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가 막히게 한 사나흘 빨리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비행기를 타고 억울해서 저 비행기를 타고 8월 18일 날 여의도 비행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비행장에서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찍어서 여의도 비행장에 왔더니 일본 조선 사람 4명 타고 왔어요.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이 세 사람하고 이범석 장군하고 일본군 대자가 와서 무릎 꿇고 숨을 따랐어요. 장준하는 아주 굴소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입에다가 술 한 방울 대지 않았다가 그 술 한 잔 마신 겁니다. 그리고 일본군 대자가 돌아가시라고 정식으로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비행기 끌고 다시 온 겁니다. 요 왼쪽이 장준하고 저 철거 쓴 사람은 누굴까요? 박정희. 네, 알고 뭐 민족문제연구소 관련자들이 많아서 잘 아십니다. 저게 바로 박정희예요. 장준하가 1918년생.
박정희는 1917년생. 박정희가 한 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할 때 만주군관학교 교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조선의 젊은이야 백학기 마서울을 본다. 박정희는 모델이었어요. 모든 조선인은 모델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일본군 장군의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자, 일본 군국주의자 입장에서 꼭 조선 청년들이 박정희만 같아야 했어요. 장준호는 역시 조선 청년들의 모델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 백범이 볼 때. 모든 조선의 젊은이가 장준호였습니다. 그 둘이 생명의 라이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입장에서 장준호 볼 때마다 재수없었습니다. 여러분 애모 노래 아시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 박정희 입장에서 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경력을 놓고 보세요. 이따가 고비고비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그 대구사범 나왔어요. 문경에서 국민학교 선생님 할 때입니다. 국민학교 선생님 그 당시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군관학교 갔습니다. 그걸 왜 갔느냐 나중에 물었더니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 칼 차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죠. 개새끼. 개새끼 하니까 노려보잖아요. 자, 이게 혈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혈서를 왜 썼냐? 박정희 나이가 몇 살이라고 썼어요? 23살이라고 썼잖아요. 군관학교 가게 많은 나이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니까 19-20살이라야 하는데 더 많은 나이에요. 왜? 대구 사범 갈 때 1년 끊었어요. 재수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선생님을 3년 했기 때문에 군관학교 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요. 일본 육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일본 육사 되면 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벌써 써서 보내면은 이 자식 두 가지죠. 이런 또 나이가 있다. 그거 하고 이건 진짜로 가고 싶나 보다. 근데 또라이끼리 모였나 봐요. 이건 진짜로 가고 싶나 보다. 그래서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박정희 봤던 사람들은 다 사진에 설명은 없습니다. 이름 설명 없지만 윤곽선이 딱 박정희예요. 누가 봐도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만주군관학교 1등 졸업을 해서 일본 육사에 유학을 갑니다. 만주군관학교는 2년 되고 일본 육사는 4년 되어서 일본 육사 3학년 4학년을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무렵에 하여튼 어찌어찌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장준하는 해방될 때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을 자리를 못 찾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을 했는데 언제 오냐면은 11월 달에 오는 거예요. 12월 23일 날 왔습니다. 해방이 되고 석 달이 지난다고 했어요. 석 달이 100일이 지났어요. 저분들이야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라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못 왔냐? 임시정부가 오고 싶은데 미군장이 안 받아줍니다. 대인 자격으로 와. 임시정부가 한국한 게 아니라 김구 선생 일행이 한국한 겁니다. 김구, 김규식, 이시영, 김상덕, 나중에 반민특위위원장 한 분이죠. 유동열, 이제 이런 분들이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 요인이고 젊은 세대들이 몇 명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연경빈이라고 된 게 윤경빈이죠. 나중에 광복회장 지내고 김대중 대통령 서도. 그리고 장춘화, 여자가 지금 저게 장준화입니다. 장준화 이름을 기자가 이제 받아 적다가 잘못 적어서 장춘화인데 저 백범 선생하고 같이 덜덜거리면서 여기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김포 아니고 군산 비행장입니다. 참 김포로도 착륙허가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군산 비행장에서 거기서 트럭을 타고 덜덜거리면서 서울에 와서 백범 선생의 첫 마디가 내가 꿈이 왔는지 육신이 왔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와서 백범 선생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게 장준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면 광복군에 들어갔어요. 나라가 망한다. 박정희가 광복군 출신입니다. 근데 언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또 일본이 막은 거예요. 왜냐면 줄을 잘못 섰단 말이에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일본 장교가 내가 출세할 줄 알았는데 줄 잘못 서서 엉덩방을 치고 나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광복군이 괜찮을 것 같아요. 광복군에 들어간데 어때요? 또 줄 잘못 섰어요. 그래서 귀국을 해갖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로당에 들어갔는데 또 줄 잘못 섰죠. 일본군에 들어갔다가 광복군에 들어갔다 줄 잘못 쓴 건 엉덩방을 찍고 나갔는데 광복군에 들어가서 줄 잘못 쓴 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는 수색 사형장에 끌려갈 뻔한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박정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장교였어요. 미군 장교가 살려주겠다고 전향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요. 내가 묻는 말에 끄떡끄떡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자기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살려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도 박정희랑 마찬가지로 일본군 출신이었어. 야, 식민지 군인을 어떻게 두 번 하냐? 자기는 자유로운 나라의 군인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형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 처형당하는 필름이 남아있어요. 꼭 야유의 것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깍깔거리면서 웃다가 담배 한 달로 달라서 담배 피는데 손에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담배 한 대 피고 처형장에서 끌려갔는데 박정희는 그렇게 죽지 않고 백선엽한테 백형 나 좀 살려주시오. 정일권이한테 나 좀 살려주시오. 김창룡이한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만주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만주 인맥이라 우리나라 인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잘 봐주세요. 어디서 무엇이 돼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어떻게 살아났냐. 남로당이 한국군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부각지였습니다. 그 정보를 팔아먹고, 둥지를 팔아먹고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났고. 그러니까 장준하는 그때 뭘 했습니까? 박정희가 좌익할 때 백범 선생 모시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했냐면 여기 경교장에서 일했어요. 경교장에서 일했는데 백범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 백범이 빨갛다고. 백범이 빨갛다고 떠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범이 남북협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뭐예요? 순혈, 극우, 울트라 캡션 왕짱 극우파입니다. 평안도, 장가, 기독교, 월남, 광복군, 거기다가 임시정부의 스펙트는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범 선생을 독립운동하는 양반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이라고. 그런데 백범보다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범석, 이승만 밑에 가서 국무총리 했잖아요. 이범석이 장준하를 데리고 나가서 민족청년단이라는 극우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극우단체에서 장준하가 교무처장을 해요. 교무처장을 하다가 거길 또 나옵니다. 이범석이랑 장준하가 왜 나왔냐면 백범이 좌파에 대해서 유화적이라고 좌파랑 대화한다고 나왔는데 장준하는 이범석이 좌파에 엄격하지 않다고 또 민족청년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극우파들 모인 데서 극우파 10명 모인 데서 가장 오른쪽입니다. 장준하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여기 우파들이 와서 제사 지내야지. 근데 다 내가 보기에 얼굴이 밝아네. 내가 보기에 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가 기구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못난 놈들이냐, 얼마나 애비 없는 자식들이냐. 장준하 선생 제사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른바 진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지내야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장준하가 왜 위대한 인간인가를 아는 우파가 아무도 없다는 게 그게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게 그 민족청년단 단계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얘 박정희 형입니다. 박정희 형인데 뭐냐면 대구 11사건 때 봉기를 이끌다가 그 경찰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혁명열사 유가족입니다. 이게 박정희가 저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받았다는 그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색깔론, 최대 규모의 색깔론, 그 피해자가 박정희예요. 근데 자기가 빨갱이를 해. 이 사람들이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죠. 백선엽. 그래서 지금 오성장군 백선엽 하는데 이 사람이 간도토벌대 출신이고 박정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만주군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를 만들어요. 사상계는 어디 돈을 국민사상지도원이라는 아주 우파단체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거죠. 전쟁 기간 중에 이름 들어보세요. 국민사상지도원. 그러니까 뭐 성향이 어떤 건지 뻔하죠. 그런 극우 잡지도 출발했습니다. 이 사상계는 끝까지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국하고 친했어요. 사상계를 만들 때 처음 용지되고 하는 그런 돈이 미국 문화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미적인 입장을 갖고 출발했어요. 장준하 선생은 출발은 친미적이었고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준하 선생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하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장준하만큼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저는 100번 죽고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4.19가 났죠. 4.19 때까지 4.19가 일어나는데 장준하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상계가 바로 그 당시에 지식청년들의 정신적인 멘토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군인하고 지휘대가 모여서 만세를 부르죠. 저 군인이 보통 군인이 아니고 사단장입니다. 사단장. 그래서 이제 그 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군이 발표를 안 했다. 그게 5.16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준하 선생도 잠깐, 아주 잠깐 5.16이 일어나니까 이거 협력, 잠깐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사상계 첫 회에 보면은 함석헌 선생이 5.16을 비판하는 노선이 있는데 권도안에 보면 장준하가 약간 갸우뚱한 그런 흔적이 조금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운동을 해요. 가자 북으로, 이 땅인지 이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다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통일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통일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구호를 20살짜리 대학생들이 외치는데 그거 그냥 대학생이 외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20살짜리 대학생이면 60년도에 20살짜리 대학생이면 전쟁 때 몇 살입니까? 10살짜리예요. 10살짜리 꼬마가 월남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헤어진 거예요. 엄마는 북에 있어요. 이거는 두 글자를 줄이면 통일이 아니라 엄마예요. 10살짜리 꼬마가 외치는. 그러니까 무지 센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자고 하면은 장준하 선생이 이거 통일할 때 사실은 반대했어요. 이때는 10년 뒤에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정적인 통일운동가로 변모를 했지만 이때만 해도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몰치각한 젊은이들이 경거망동한다. 첫없이 통일을 상상적인 통일론의를 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만 통일을 싫어했던 게 아니죠. 진짜로 통일을 싫어했던 사람도 따로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냐? 친일파가 싫어했고요. 또 누가 싫어했냐? 국민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면 자기들 운명이 다 심하게 바뀌잖아요. 군인이 싫어했고 친일파가 싫어했어요. 제일 친한 놈은 누구였어요? 박정희. 군대에 있는 친일파. 박정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5.16이 일어난 거죠. 5.16을 실제 준비한 건 김종필이죠. 장준하 선생이 농반진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필이가 군대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하던 건설부터 개척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력서를 냈대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이놈을 뽑을까 말까를 고심을 하다가 5.16이 났답니다.
나중에 동반지만 그때 그 자식 취직시켜줬으면 울려간다는 건데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답니다. 5.16 장학회 뭐 정서장학회 얘기 나오면 기니까 생략을 했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막사이사이상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창시의 꿈이 막사이사이상 같은 그런 규모로 5.16 장학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장준하 선생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아버렸습니다. 어쩐지 재수없다고 그다음부터 막사이사이상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일협정 맺게 되고 장준하 선생이 이때 여기에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이때 여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사가 권력 집단 쪽에서는 김종필이고 제야에서는 장준하였습니다. 둘이 민족주의 경쟁을 했습니다. 김종필은 민족적 민주주의, 장준하는 진짜 민족주의. 김종필이 민족적 민주주의, 우리가 하는 게 진짜 민족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장준하는 뭐라고 얘기했냐. 김종필이가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외국에 나가서 호텔방에 앉아서 스위트룸에서 좋은 와인 따라놓고 고향 생각나 그러면서 하는 민족주의고 우리는 진짜 광복군이 하는 민족주의다 그러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불사조약 반대 투쟁을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게 비에 젖은 게 아니고 경찰한테 쫓겨서 개천을 맞은 굴고 난 다음입니다. 또 박정희가 한일회담 조인을 했고 백마부대 갑니다. 월남파병을 했는데 장준하 선생 아드님의 월남에 갔다 왔죠. 장준하 선생이 그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빼려면 뺄 수 있었는데 아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준하 선생은 월남파병에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당신이 국방위원이니까 아들 빼주지 않고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6.25 때 자기 아들 전쟁에 참전시킨 지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모택동 아들 한국전쟁에서 죽었고 벤 필리스 장군이라고 미 8군 사령관 했던 사람도 그 아들 한국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미군 장성 아들 중에 한국전쟁에 부자같이 참전한 사람이 한 20여 명 됩니다. 근데 한국군은 그거 한 명도 없어요. 장준하 선생만 했습니다. 여러분 최명신 장군 알죠? 주월 한국군 사령관.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명신 장군이 그분 허튼 말 안 하는 분입니다. 제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준하 같은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국방위원들 여당이고 뭐 여러 명 와서 시찰하고 돌아갔지만 병사들의 복지 실태를 물어본 사람은 장준하밖에 없었고 작전 개념 얘기했을 때 군 출신들 많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거 장준하밖에 없었고 뭐 주월 한국군의 애로사항을 자기가 국방부에다가 수특이 얘기한 거 아무도 안 들어줬었는데 장준하가 돌아가더니 해결해줬다. 진짜 애국자다. 장준하 같은 사람 다시 없다. 최명신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장준하가 한일회담과 월남파병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정희 저놈이 친일파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걸 이 두 가지 사건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사자회담이라는 건데 67년 대통령 선거에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4명이 나왔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하가 4명을 모아놨습니다. 4명을 한데 모았는데 그 4명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장준하가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서 마치 교황 선출하는 것처럼 집에 못 가십니다. 단일화 안 되면 못 가십니다. 하고 해서 결국은 단일화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서로 나는 안 한다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그랬대요. 차라리 우리 장준하를 후보시키자. 그래서 장준하 쪽으로 막 힘을 실어주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타협이 돼서 윤보선이 하기로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제야의 대통령이다 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야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 그게 장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바로 저기 걸려있는 그 사진이랑 헤어스타일 비슷하죠. 그때인데 장준하 선생이 이때 이제 이 무렵에 뭐 삼선 개헌하고 한일회담 반대하고 특히 삼선 개헌 반대할 때 대표적인 연사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잡혀가요. 왜 잡혀갔냐? 장준하 선생이 왜 잡혀갔냐 하면은 그때 신민당사가 어디 있었냐면 인사동 입구에 있었습니다. 북인사 마당인데 지금 그 자리에 건물이 흘렸는데 거기에다가 대형 스피커를 걸어놓고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강연을 하면서 박정희를 놓고 이 박정희 친일파야 밀수꾼 왕초야 하고 밀수꾼 왕초는 게 뭐냐면은 사카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비디오 사카린 사건. 그 사건이 사실은 박정희와 이병철이 짜고 밀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박정희가 밀수꾼 왕초는 거 맞아요. 근데 어때요? 밀수꾼 왕초야 하면 듣는 왕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걸로 국가원수 모독죄도 잡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67년도에 출마해서 옥중 당선이 됩니다. 이게 이때 옥중 당선된 거고. 요 뭐냐면 이제 이게 김도환이에요. 김도환이가 뭘 했냐면 요 앞에 있는 통이 재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파고다 공원에서 떠온 선열들의 똥입니다. 파고다 공원에 그 똥이 남아있을 리 없지만 그리고 33일은 파고다 공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안 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파고다 공원에서 떠와갖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사카린 사건 때 풀린 거죠. 김도환이가 이것 때문에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맞아서 골병 들어서 죽은 겁니다. 또 이게 사상계, 오적, 김지학 안타깝게도 맛이 갔죠. 네. 그래서 사상계가 이걸로 폐간이 됩니다. 사상계 폐간되고 장준하 선생이 들어앉아서 출판사 측에서 돌베개를 썼는데 장준하 선생이 장사를 잘 못해요. 돌베개도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잘 못했고 돈을 못 버셨고 사상계도 무지무지하게 잘 팔렸다. 얼마나 잘 팔렸냐? 사상계 한창 때는 4.19 때 한창 때는 동아일보가 8만 부를 찍을 때입니다. 동아일보가 8만 부 찍을 때 사상계가 9만 부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떼돈을 받아야 하는데 저분이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앙정보부가 방해공작을 합니다. 방해공작을 해서 사상계가 결국은 빈껍데기만 남고 재정상으로도 타격을 입어서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통일운동이 있고 7.4남북운동성명이 있고 유신이 있고 유신을 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 벌어지고 최종길 교수 암살하고 이제 이럴 때예요. 이 무렵에 장준하 선생도 큰 사상적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4.19 묘지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이 있던 그 해에 7.4남북공동성명이 있기 조금 직전에 72년 4.19에 장준하 선생이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4.19 묘지에 갔다 와서 쓰신 건데 장준하가 4.19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 무덤에 가서 새삼스럽게 느낀 겁니다. 왜 애들밖에 안 죽었냐? 왜 애들밖에 안 죽었냐? 아하, 4.19가 이래서 실패한 거구나. 학생들이 앞장선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민주혁명이 되지 못했다. 그것을 하나 반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반성했냐? 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소중한 거예요.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지식인들, 교수들, 언론인들, 시인들, 작가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 그 중에 한 놈도 여기 자빠져 있는 놈 없고 애들만 죽었지. 애들만 죽어서 졌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통일운동을 하게 되면 통일운동은 반드시 민주운동이 돼야 한다. 그리고 통일운동에는 어른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도 참 그 시대가 대단한 건데 장준하 선생은 그걸 실천하신 분입니다. 자, 개헌론을 일체 금지했어요. 이게 긴급조치 1호입니다.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 이 긴급조치 1호가 왜 벌어졌냐? 개헌 청원운동을 했어요. 청원운동이란 건 뭐냐면
청문이라는 게 뭡니까? 해주세요. 유신 독재 타도하자. 유신헌법 철폐하라. 그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헌법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개량적인 운동이에요. 장준하 같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광복군했던 분 입장에서 체질에 맞는 운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이 왜 이 운동에 앞장섭니까? 유신헌법 철폐하자! 라고 났으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장준하가 그렇게 외치고 쫓아가면 백기현과 한 서너 명. 백기현과 한 서너 명 따라가는 거죠. 깡패들, 욱하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신헌법이 철폐되겠어요? 탱크 걸고 몰고 나온 놈이 안 하잖아요. 이건 뭐냐? 100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요. 옛날 순공하고 헌법에 보면 헌법을 고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헌법안을 발의하는 게 첫째, 국회에서 발의가 가능해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을 하면 개헌안이 자동 발의가 됩니다. 근데 유신헌법에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개헌 청원이라는 게 헌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신헌법 고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조항을 유신헌법에서는 사라졌지만 들고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세력이 셌어요. 사람들이 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서명운동이 많이 실시가 되니까 박정희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헌 논의를 하니까 긴급조치 1호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청원 운동이 계속되니까 누굴 잡았습니까? 장준하와 백기현을 잡았습니다.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구독자가 이 두 분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잡혀들어서 다음번 재판을 같이 받았죠. 그리고 민창헌 사건이 났고, 문세광 사건이 났습니다. 이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그런 속에서 장준하 선생이 건강이 악화돼서 고혈압과 심장병 때문에 석방이 됐어요. 긴급조치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장준하 선생 한 분만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지동에 지금 우리 사무실 부근에 조광현 내과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입원 중에 개헌 청원운동, 긴급조치 1호 나오고 1년째 되는 날, 그 입원비 몰아준 거 아껴갖고 이거 했어요. 당신은 퇴원하고,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당신은 퇴원하고, 그 돈 갖고 동아일보 백지 광고 있을 때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사모님이 화나셨겠죠? 여러분이 부인이었으면 어떻겠어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화나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못하고, 당신도 박정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광고는 못 냈어. 기자한테 주니까 기자가 기사로 실어줬습니다. 기사로 실어줬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첫 번째, 애들 좀 풀어줘라. 우리 영감이 자기 혼자 나와 있으니까 애들한테 미안해서 병이 안 난다. 애들 좀 풀어줘라.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 아니 4년 전에 삼성개헌했잖아요. 삼성개헌할 때 박정희 자기가 뭐랬냐, 개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라며. 근데 왜 애들이 개헌 주장했다고 감옥에 가둬놓냐. 그런 법이 어딨어. 풀어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태극기, 이게 사연이 있는 태극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장준하 선생이 뭘 했냐면, 풀려 나온 다음에 민주회복 노력을 단일화하려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진영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정당은 신민당과 그 다음에 김대중 세력이 분열되어 있었고, 제야도 보면은 윤보선 세력 따로, 종교계 따로, 그 다음에 순수 제야 따로 그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이거 또 그 다음에 정당에 보면은 통일 단계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제야, 그 다음에 통일당, 김대중, 김영삼.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사자회담을 67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장준하가 당신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신민당과 통일당이 합당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결합을 다짐하는 두 야당. 이게 1975년 3월 31일자 신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 뭐예요? 야당이 갈라져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71년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이 나왔었잖아요. 71년 선거 때는 장준하 선생이 조금 야심이 있었어. 자기가 대통령 후보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김대중을 그래서 김대중하고 같이 안 했습니다. 신민당을 안 하고 따로 나와서 국민당이라는 거 하다가 뭐 찌그러졌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통일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럼 다시 통일로 나서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혁당 사형 당하고요. 월남이 패망하는 겁니다. 남부 월남이. 그리고 박정희와 김영삼이 만나서 김영삼이 박정희한테 속아 넘어가요. 만나서 영수회담을 한 내용이 밝혀져 있진 않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뻔하죠. 박정희가 김영삼을 속은 겁니다. 김총재, 다음번에는 당신이 하시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위기지 않소. 월남도 저렇게 넘어가고. 그러니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고 다음번에는 당신에게 넘기겠어. 이 바보가 끄덕끄덕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제야 민주화 세력이 하나가 되는 그 속에서 신민당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준하 선생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김대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내가 71년에는 그래도 좀 야심도 있고 해서 적극 협력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김총재를 위해서 하겠어. 모든 성과를 김총재에게 넘길 테니 대신 내가 이걸 좀 하게 해주셔. 내가 당신 이름을 좀 씁시다. 지금 김대중은 연금 상태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 이름을 팔고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장동지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우리 손잡고 해봅시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돌아가시기 20일 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정희 입장에서 이렇게 두 분이 합쳤다는 것 자체가 비극일지 모른다. 김대중이 죽든지 장준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김대중은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변을 당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신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도가 상세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진짜로 장준하 선생님이 추락해서 돌아가셨으면 싶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왜? 박정희의 졸개들에게 살해당하셨다는 건 너무나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죠. 장준하 선생님이 차라리 젊은 장준하가 광복군 장준하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놈 손에 죽었다면 그거는 그렇게 슬프지 않고 그렇게 비극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광복군 장준하가 대일본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라는 박정희에게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이 땅에서 살해당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광복군이 마지막 일본군에게 토벌당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 6월의 감정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분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장준하 선생님께 오늘 이 자리는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장준하 선생님을 보내드리는 자리는 선생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을 편히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이 역사를 바로잡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복된 30년 후에 마지막 광복군이 일본 제국주의 전당에게 토벌당하는
그 오역의 역사를 바로잡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자리여야 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우리가 참 보낼 수 없는 그 선생님을 보내드리는데, 이 태극기가 아까 그 태극기입니다. 그 태극기가 바로 윤봉길 의사가 수리탄을 던지러 갈 때, 그때 수리탄 들고서 맹세했던 그 태극기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실 걸 아셨는지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이화여대에 기증을 하셨는데, 이화여대에서 다시 그 태극기가 나와서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덮어드렸습니다.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에 갔었는데, 장례식 그날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명동성당 안은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정말 무거운 기운이 낮게 깔려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미사가 진행되고, 원구에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함석헌 선생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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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창을 했습니다. 숨창이 끝난 다음에 길게 만세 하고 그 팔을 내렸을 때 모두가 다 울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다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장준하 선생님께 기쁜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정말 한번 목 놓아 울었으면 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춥죠? 배도 고프시죠? 오른쪽에 떡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따뜻한 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후 일정 좀 소개 말씀드리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 10분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100년 전쟁, 지금 유튜브에서 한 350만 정도가 내려받기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 잠시 후에 여기서 상영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29일인데요. 4시에 장준하 선생님 입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시에 현재 대학문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30일은 민족 지도자 장준하 선생님 결례장을 모시는 날입니다. 아침 9시에 이 자리에서 발인제를 하고요. 9시 반부터 11시까지 서대문 형무소까지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 노제를 모시고 장지인 장준하 선생님 공원 2시에 안장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번 이 결례장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해주신 한웅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예. 강연이 딱 끝나고 났는데, 예. 지금 기독교 쪽에서 오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조문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시청을 둘러서 만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만장기들. 예. 시청 원을 따라서 예, 이렇게 다 전부 만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노제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시청에서 그날은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걸어서 행렬이 서대문 형무소를 가서 거기에서 파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외세 침입이 많고요. 우리 역사는 왜 항상 가슴 나쁜 일들이 많을까요? 외세 침입이 많아도 우리는 많이 그거를 극복을 했었는데, 이 6.25 전쟁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친일파를 척결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만 친일 척결이 남한에서 됐었다면 정말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민중의 소리를 외치기 위해 날아오는 하늘을 광명교육감님 내일 나오십니다. 정말 그것도 지금 안 알려졌구나. 광명교육감님 나오시는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내일 여기도 나와야 되고, 예, 많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지금 여기 찍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찍었어요.
박남결감님 얼굴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